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왕 무드셀러입니다. 오래간만에 연금 톡톡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찬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면 또 이제 기업체들마다 정년퇴직 하시는 분도 늘어나고 또 이제 정년보다 조금 빨리 퇴직하시는 희망퇴직자나 명예퇴직자 분들도 좀 계셔서 오늘은 희망퇴직자나 명예퇴직자 분들이 퇴직금 같은 거 수령할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제가 한 6가지 정도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고령자 고용촉진법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이제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좀 많잖아요. 보통 이제 임금 피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임금 피크 이후에 이제 급여 감소를 택하는 것보다는 그 시점에 이제 명예퇴직을 하면서 약간의 큰 퇴직금을 추가로 받아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회사 사정에 의해서 희망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법정 퇴직금 이외에 명예퇴직금 같은 걸 또 별도로 수령하시는 경우들이 계셔서 희망퇴직금,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이름은 다양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명예퇴직금, 희망퇴직금이라는 게 어떤 소득이냐, 이게 근로소득이냐, 아니면 퇴직소득이냐, 이런 부분도 먼저 좀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으로 갈 때보다는 퇴직소득으로 인정을 받을 때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법을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다 퇴직소득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퇴직금이나 이제 명예퇴직금 같은 거는 이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니면 거의 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럼 이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퇴직소득인 경우에는 각종 공제 혜택이 많습니다. 일단 퇴직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이 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류해서 별도로 과세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직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만들어냈던 소득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퇴직하는 시점에 그의 소득으로 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버리면 세금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따로 분류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분류과세 항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기간에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을 계산할 때 그거를 덩어리로 계산을 해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겨서 그걸 일단 근속연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근속연수공제라는 각종 공제들이 많아서 세 부분들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때 세금이 좀 더 낮아진다. 라는 부분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 같습니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하나의 키워드를 딱 꼽으라면 저는 근속연수입니다. 퇴직소득세는요, 퇴직금 많으면 세금 많이 내는 거야 당연한 건데 똑같은 퇴직금을 받더라도 근속연수가 길면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할 때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보통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 일수 있잖아요. 며칠 일했다. 그걸 365로 나누면 몇 점 몇 년 나오잖아요. 소수점 자리의 것들은 다 올림합니다. 그러면 그게 근속연수가 되는데 그 근속연수에 따라서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제가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퇴직하면서 3억 원을 퇴직급여로 받았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명예퇴직금 섞어서 한 3억 정도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근속연수가 30년이면 세금을 어느 정도 내냐? 1,085만 원 정도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3억 원을 받더라도 근속연수가 20년이면 어떻게 되냐? 1,984만 원 정도 세금을 내고요. 10년이면 4,289만 원, 5년이면 6,392만 원 정도의 세금을 냅니다. 퇴직금 수령액은 똑같은데 이 근속연수에 따라서 세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당연히 퇴직금이라는 게 오래 일할수록 많이 받는 거라서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특이한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그러면 중간정산. 그러니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거나 아니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신 분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 중간정산을 받은 날 또는 마지막 중도 인출을 한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가지고 근속연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중간정산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하면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경우
근속연수는 상당히 짧고 퇴직금 크기는 크니까 세금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퇴직하신 분이나 명예퇴직하시는 분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건가 뭐냐면 자기의 근속연수입니다. 마지막 중간정산한 날, 다음날, 중도인출한 다음날부터 기산된다는 걸 아시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내가 중간정산하고 명예퇴직했다고 이렇게 세금 많이 내는 게 맞아? 너 불합리하지 않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중간정산 안 했지. 라는 말씀들을 하실 텐데 이거 되돌리고 싶으실 거예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중간정산한 사실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세법상에 어떤 조항이 있냐 그러면 퇴직소득 합산특례라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과거에 중간정산을 할 때 받았던 퇴직금 있잖아요. 그거랑 지금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금을 합쳐달라고 회사에다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합산이 되겠죠. 그럼 퇴직금만 합산되는 게 아니고 중간정산 할 때 우리가 그 근속연수 있잖아요. 그럼 중간정산 이전의 근속연수랑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연수도 같이 합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이 합산되면 세금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근속연수가 합산되면서 줄어드는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 합산 특례를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거에 있다란 제도를 알고 나면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과거에 중간정산을 2번 했는데 3번 했는데 이것도 다 합산되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같은 직장에서 중간정산한 거는 전부 다 합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산 신청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신청하려면 과거 중간정산 받았다는 뭐 증거물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거긴 보면 뭐가냐면 언제 중간정산을 했고 중간정산할 때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언제 중간정산을 했고 그때 퇴직금을 얼마 받았고 퇴직소득세를 얼마를 납부했다라는 내용들이 거기다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천징수 영수증,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데 뭐 퇴직자 본인이 보관하고 있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데 두 가지 다, 둘 다 뭐 안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지방세무서를 가서 정보 공개 요청을 하면 과거 세금 냈던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겨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산특례 조항들은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열사 간의 전배를 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임원으로 승진을 하면서 중간정산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그 중간정산한 부분들을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자. 중간정산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퇴직소득 합산특례라는 조항이 있으니까 요거 빼먹지 말고 퇴직하기 전에 반드시 챙겨서 세금을 좀 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퇴직금을 수령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령할 거냐 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법에서는 55세 미만 되기 전에 퇴직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 같은 경우는 IRP 계좌로 의무 이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택이 없어요. 예외사항이 있다고 하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법정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이거 상환하는 목적이나 퇴직금이 300만이 안 되는 소액인 경우에는 뭐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가입 여부랑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55세 미만인 경우에 법정 퇴직금은 전부 어디로? IRP 계좌로 의무 이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퇴직소득세가 얼마인지 계산을 하겠지만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을 다 IRP 계좌로 이체를 하게 되고요. 세금은 IRP 계좌로 이체한 퇴직급여, 이걸 이제 이연퇴직소득이라고 하는데 그걸 IRP 계좌에서 꺼낼 때 세금을 내게끔 된다. 이때 일시금으로 꺼내면 똑같은 퇴직소득세를 내시겠지만 이걸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30에서 11년 차 이후에는 40% 정도 감면받는 조항들이 있다는 거는 이제 조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의무 이체해야 된다. 하지만 법정 퇴직금이 아닌 희망퇴직금 아니면 명예퇴직금이라고 부르는 이 항목은 법정 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냐? 내가 이거를 IRP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고요. IRP 계좌 말고 우리가 연금 계좌가 하나 더 있죠. 연금저축이라는 계좌에도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거 IRP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할 때는 똑같은 조항을 적용해서 세금 떼지 않고 전액이 다 이전이 되는 거라고 보시고 55세 이후에 여기서는 연금 수령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동일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명예퇴직금 같은 경우는
굳이 연금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내가 현금으로 일시에 수령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55세 미만이라도 현금으로 일시 수령하는 게 가능합니다. 대신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수령하게끔 되어 있다. 퇴직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명예퇴직금이 됐던 희망퇴직금이 됐던 아니면은 뭐 법정퇴직금이 됐던 이거 가리지 않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라고 하는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현금으로 일시에 수령하는 것들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나이랑 퇴직금의 성격, 이게 법정퇴직금이냐 명예퇴직금이냐에 따라서 수령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다만 이렇게 되면 근로자마다 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게끔 돼서 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회사에서는 퇴직할 때 방법을 좀 지정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퇴직금은 IRP 계좌로 의무이체하게끔 하고요. 아니면 명예퇴직금은 연금저축 계좌나 이런 계좌를 정해서 이런 계좌로 딱 정해서 선택을 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뭐 법정퇴직금이나 명예퇴직금을 다 IRP 계좌로 뭐 하게끔 이제 회사마다 룰을 좀 정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퇴직자분들은 명예퇴직하거나 희망퇴직하시는 경우에는 우리 회사 내에서는 어떤 선택권이 주어지는지를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가 반드시 수령 방법에 대한 체크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네 번째 체크 포인트. 그러면 연금저축으로 이체할 거냐, IRP로 이체할 거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금저축하고 IRP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을 좀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연금저축은 크게 상품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나온 연금저축보험, 은행권에서 옛날에 판매했던 연금저축 신탁,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가 내놓은 연금저축펀드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연금저축 신탁, 은행에서 만든 거는 지금 현재는 판매가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거는 펀드하고 보험 두 종류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시면 그 안에서 이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연금저축보험 하나가 그대로 상품이라서 거기서는 이제 금리에 연동돼서만 운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품이 있고요. 연금저축펀드라고 하는 데다가 내가 퇴직금을 집어넣겠다 하면 이 연금저축펀드는 일종의 어카운트, 계좌 기능을 가집니다. 계좌라는 거는 이제 과일바구니랑 비슷해서 그 과일바구니에 내가 어떤 상품을 담을 건지 그거는 자기가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연금저축펀드에서 가입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의 펀드들은 다 가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를 만드신 경우에 고기로 넣으신 경우에는 ETF나 리츠 같은 상품, 국내 상장된 겁니다. 그것들도 직접 투자하시는 게 실시간으로 거래하시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IRP는 좀 뭐가 다른데? 라고 하면 IRP도 계좌의 기능을 가지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계좌에 담을 수 있는 상품군이 조금 더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연금저축펀드에는 펀드나 ETF, 리츠 같은 투자 상품만 담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IRP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넓습니다. 하나의 IRP 내에서 예금, 보험, ELB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도 담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펀드, ETF, 리츠도 담을 수 있고 ETN이나 뭐 인퓨라 펀드 같은 것들도 다 같이 담을 수가 있어서 상품군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IRP가 훨씬 더 다양하다. 두 번째 이제 수수료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연금저축펀드는 계좌관리 수수료 자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IRP 같은 경우에는 그 계좌 바구니를 관리하는 비용들을 일부 받게 되는데 요즘은 뭐 일부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서는 퇴직금을 IRP 계좌에 집어넣는 경우에는 계좌관리 수수료 자체를 면제해 주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IRP 이체하실 때는 이 부분도 반드시 좀 확인하셔가지고 한번 선택을 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ETF 거래하시는 분은 IRP 계좌에서 거래하면 ETF 거래 수수료 같은 거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선택할 때는 살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뭐를 살펴봐야 되냐? 중도 인출 가능 여부도 살펴봐야 됩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들어가시면 그 적립금 중에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중도 인출하는 경우가 엄격하게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출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유가 이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을 내야 되거나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IRP 계좌에서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도 인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중간에 목돈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유동성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55세 이후에 퇴직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시면 어차피 그때는 연금 개시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자금을 꺼내 쓰는 거는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55세 이전에 퇴직하시는 분은 이 유동성을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이나 IRP를 선택할 때는 일단 투자 상품, 그 다음에 수수료, 그 다음에 우리가 유동성까지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게 뭔지를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게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넘어가서 이때는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부분들이 조금 고려해야 될 겁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자기 퇴직 계좌가 있잖아요. 그 계좌 안에서 어떤 금융상품을 사서 투자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퇴직하는 시점에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상품을 그대로 가지고 옮길 수 있냐? 이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10월 3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시행이 되기는 했습니다. 대상은 뭐냐 그러면 DB형 퇴직연금을 DB로 바꾸거나 DC형 퇴직연금을 DC형으로 바꾸거나 IRP를 IRP로 바꾸는 경우에는 실물 이전이 가능한데 실물 이전이 시행되기는 했지만 DC형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퇴직하면서 적립금을 IRP 계좌로 옮기는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실물 이전하라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증권사나 일부 금융회사에서 뭘 해주냐 그러면 같은 회사 DC형 퇴직연금을 관리해주는 회사랑 IRP를 관리해주는 회사가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IRP로 옮길 때 투자하는 상품을 그대로 가지고 옮길 수 있게끔 해주는 실물 이전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DC형에서 투자하고 있는 상품을 그대로 가지고 옮기고 싶다 그러면 DC형 퇴직연금을 관리해주는 회사와 동일한 곳에 IRP 계좌를 만드신 다음에 그곳으로 이제 옮깁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고, 법정 퇴직금을 DC형 계좌에서 운영하고 있다가 이거를 IRP 계좌로 옮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고민되는 게 뭐냐면 소득 공백일 겁니다. 왜냐하면 60세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정년에 퇴직한다고라도 국민연금 한 65세가 돼야지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당겨서 퇴직하시는 입장에서는 뭐 퇴직하자마자 재취업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이 소득 공백 부분들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시기에 소득 재원을 내가 뭘로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정해놓고 갈 필요가 있을 텐데 이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법정퇴직금이나 명예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아까 퇴직금을 이체하면 제가 퇴직소득세 떼지 않고 전체가 다 옮겨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연금은 55세부터 수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 수령할 때까지의 이 소득 공백 부분들을 어느 정도 메워나갈 수 있는 좋은 재원이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금도 조금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퇴직소득세를 한 30%에서 40% 정도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두 번째, 퇴직금을 운용해서 나오는 수익 있잖아요. 이 운용 수익도 퇴직금이 먼저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운용 수익이 빠져나갈 텐데 이때 5.5에서 3.3 정도 세율입니다. 이걸 내가 퇴직금 일시에 수령을 해서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했다. 그래서 이자 배당으로 받았다. 그러면 15.4를 내야 되는데 여기서 5.5나 3.3 정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세율도 상당히 낮다. 물론 뭐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한 소득이 한 해 1,500만 원을 넘어가면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16.5%의 단일 세율로 과세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세율을 16.5% 이상 넘어가지 않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선택 조항들이 있다. 1,500만 원 미만으로 관리만 하기만 하면 뭐 굳이 종합과세 가는 일도 없으니까 세금 부분에도 혜택이 있다는 것들을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은퇴자분들이 또 고민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건강보험료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해가지고 일반 금융상품에 넣어놓으면 이자 배당 그 부분에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1원이라도 넘어가면 그해 받았던 이자 배당 소득의 전체에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데 건강보험료랑 장기요양보험료 합치면 요율이 한 8% 정도 됩니다. 보험료율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내가 퇴직금, 명예퇴직금과 법정퇴직금을 IRP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에 넣고 연금으로 수령한다 그러면 이 계좌에서 처음에는 퇴직금 원금이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운용수익이 빠져나가는데 2단계에서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수익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물론 퇴직금 원금을 재원을 한 거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자 배당이 많아서 건강보험료를 낼 우려가 있다. 특히나 명퇴금까지 합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이 한 해 1,000만 원이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서 인출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여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퇴직금 관리, 그걸 잘해야지 노후가 또 풍성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시면서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자기 퇴직금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법정퇴직금뿐만 아니라 희망퇴직금이나 명예퇴직금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퇴직소득에 해당된다라는 건 정리가 됐고요. 두 번째, 이제 중간정산 이후에 퇴직하시는 경우에는 퇴직소득 합산특례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세금 좀 절감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수령 방법. 나는 이걸 현금으로 일시에 수령할 거냐, IRP로 이체해야 되냐, 아니면 연금저축으로 이체해야 되느냐, 그거 내 상황에 맞게끔 이체하는 방법들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이나 IRP 중에 하나를 만약에 선택한다고 하면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상품의 다양성, 그 다음에 유동성, 그 다음에 수수료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나한테 맞는 연금 계좌들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정퇴직금 옮기실 때 DC형 계좌에서 실물 이전 부분들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월급을 대신할 수 있는 재원,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재원으로서의 퇴직연금 역할에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희망퇴직, 명예퇴직금과 관련된 수령 방법들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드렸는데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